여러분, 최근 은행에서 송금할 때 서류를 더 많이 요구받으신 적 있나요? 저도 지난주 해외 송금하다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태현입니다. 오늘 5대 은행 신규 정책과 벌금 피하는 8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실용적인 금융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해외 송금 즉시 신고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도 해외로 돈을 보낼 때마다 복잡한 서류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경험 있으시죠? 저도 예전에는 그냥 간단히 보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달라졌어요. 10월부터 100만 원 이상 해외 송금을 할 때는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자동 신고됩니다. 예전에는 은행에서만 기록을 보관했다면 이제는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국세청 컴퓨터에도 바로 전송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 지인 김 씨가 실제로 겪은 일을 말씀드릴게요. 김 씨는 캐나다에 있는 딸 학비로 3천만 원을 보내려고 했어요. 평소처럼 은행에 가서 송금 신청을 했는데 직원이 학비 증명서와 입학 허가서를 요구하더라고요. 김 씨는 그냥 가족 간 송금이니까 별다른 서류가 필요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결국 서류 미비로 송금이 보류되었고 나중에 300만 원의 과태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송금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송금 목적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학비라면 입학 허가서나 학비 고지서, 생활비라면 가족관계 증명서, 사업 관련이라면 계약서나 인보이스가 필요해요. 은행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과 거래 목적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거래 목적서는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미리 다운받아서 작성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미리 작성해서 가면 대기 시간이 훨씬 줄어듭니다. 송금 후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1년간 보관해야 해요. 예전에는 그냥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세무조사 때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클라우드에 따로 저장해 두고 있어요. 특히 주의할 점은 송금 목적과 실제 사용 용도가 일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학비로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부동산 투자에 사용했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해외 송금 후 그 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까지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팁을 드리면 송금 전에 해당 은행 외국환 담당자와 미리 상담받는 것입니다. 각 은행마다 세부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여러분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큰 금액 송금할 때는 항상 미리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방문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변화는 외화 계좌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외화 계좌 거래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까봐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달러 계좌를 운용하면서 항상 신경 쓰이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10월부터 모든 외화 계좌 거래 내역이 국세청과 실시간으로 연동됩니다. 달러든 유로든 엔화든 상관없이 외화로 이루어지는 모든 입출금 내역이 즉시 국세청 시스템에 전송돼요. 예전에는 연말에 한 번씩 자료를 제출했다면 이제는 거래하는 그 순간부터 국세청이 모든 걸 알 수 있게 된 거죠. 제가 아는 직장인 박 씨의 실제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박 씨는 미국 주식 투자로 작년에 꽤 괜찮은 수익을 냈어요. 테슬라와 애플 주식으로 약 5천만 원 정도 벌었거든요. 그런데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일부 거래 내역을 빼먹고 신고했어요.
설마 국세청에서 해외 거래까지 다 알겠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 때문에 모든 거래가 다 드러났고 결국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물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외화 거래 목적별로 별도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저는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투자용, 여행 경비용, 사업용으로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거래 날짜, 금액, 환율, 목적을 상세히 적어두면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투자 손익 내역서도 정기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월 말에 손익을 계산해 두세요. 환율 변동까지 고려해야 하니까 복잡하긴 하지만 미리미리 해두면 연말 정산할 때 훨씬 편해요. 저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손익계산서를 매월 다운받아서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때는 미리 세무사와 상담받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큰 금액이 해외에서 들어왔다거나 복잡한 금융상품에 투자했다면 전문가 조언을 구하는 게 좋아요. 저도 작년에 해외 부동산 투자를 고려할 때 세무사와 상담을 받았는데 덕분에 세무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어요. 특히 주의할 점은 가상계좌나 제3자 명의로 된 외화 거래입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를 통한 거래는 더욱 면밀히 추적되기 때문이에요. 가족 명의로 된 계좌라도 실제 거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환전 시에도 주의가 필요해요. 큰 금액을 환전할 때는 환전 목적과 자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여행용이라면 항공료 결제 내역이나 호텔 예약 확인서, 사업용이라면 관련 계약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외화 예금 이자나 배당금도 빠뜨리지 마세요. 금액이 작다고 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모든 외화 소득은 원화로 환산해서 종합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중계좌 패턴 감시 시스템입니다. 여러 계좌 간 자금 이동이 자금 세탁으로 오해받을까 불안하셨죠? 저도 예전에는 용돈 관리용, 적금용, 투자용으로 계좌를 여러 개 사용했는데 이제는 정말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AI 시스템이 짧은 기간 내 다중계좌 거래 패턴을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A 계좌에서 B 계좌로, B 계좌에서 다시 C 계좌로 같은 금액이 연속적으로 이동한다면 시스템에서 의심 거래로 분류해요. 특히 며칠 내에 여러 번 반복되는 패턴은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사업자 최 씨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최 씨는 강남의 오피스텔을 매입하려고 했어요. 계약금과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해 본인 명의 5개 계좌에서 자금을 모았거든요. 적금 해지한 돈, 주식 판 돈, 부모님께 받은 돈을 하나의 계좌로 모으는 과정에서 일주일 동안 계속 큰 금액이 이동했죠. 그런데 이 패턴이 AI 시스템에 포착되면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어요. 다행히 최 씨는 모든 거래에 대한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계약서, 적금 해지 증서, 주식 매도 확인서 등을 모두 제출해야 했거든요.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계좌 간 이체할 때 사유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할 때 메모란에 항상 목적을 적어 놓습니다. 부동산 계약금 준비라든지 적금 통합 관리 같은 식으로요. 나중에 거래 내역을 확인할 때 왜 그런 이체를 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불필요한 계좌는 미리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사용하지 않는 계좌 3개를 지난달에 해지했어요. 계좌가 많을수록 실수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관리도 복잡해지거든요. 정말 필요한 계좌만 남겨두고 용도별로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안전해요.
큰 금액을 이동할 때는 사전에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같은 날 여러 계좌에서 자금을 모으는 경우에는 각각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급여 계좌라면 급여 명세서, 사업소득이라면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투자 수익이라면 매매 확인서를 준비하세요. 가족 계좌를 통한 우회 거래도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 계좌 대신 배우자나 자녀 계좌를 이용해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우에도 AI가 가족 관계를 분석해서 연관 거래로 파악할 수 있어요. 저는 가족 간 돈 거래가 있을 때는 항상 차용증을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패턴과 일시적인 패턴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매월 급여 이체나 공과금 자동 이체는 정상 거래로 인식되지만 갑자기 평소와 다른 큰 금액이 여러 번 이동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미리 은행에 거래 목적을 알려주거나 관련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네 번째 변화된 규정은 고액 현금 거래 신고 기준 강화입니다. 중고차나 부동산 거래할 때 현금 사용이 제한될까 걱정이시죠? 저도 예전에는 큰 금액을 현금으로 처리하는 게 더 간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고액 현금 거래 신고 기준이 기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현금 입금, 출금, 환전 모든 거래에서 500만 원 이상이면 즉시 국세청에 신고된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1,000만 원까지는 별다른 신고 없이 처리됐지만 이제는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제 친구 이 씨가 겪은 실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이 씨는 지난달에 중고차를 구매했어요. 2019년식 BMW를 6억 500만 원에 사려고 했는데 판매자가 현금 거래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씨는 대출을 받기보다는 현금으로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어서 동의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6억 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려니까 갑자기 여러 가지 서류를 요구하더라고요. 자금 출처 증명서, 차량 매매 계약서, 신분증, 거래 목적 확인서까지 준비해야 했어요. 이 씨는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당일에 거래를 완료하지 못했고 결국 일주일 뒤에야 모든 서류를 갖춰서 현금을 찾을 수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신고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서 50만 원의 과태료까지 받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5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할 때는 미리 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저는 큰 금액 거래가 예정되어 있으면 최소 3일 전에는 해당 지점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해요. 각 은행마다 세부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 증빙 서류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이라면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중고차 구매라면 매매 계약서와 자동차 등록증, 사업 관련이라면 사업자 등록증과 세금 계산서가 필요해요. 자금 출처는 급여 통장이나 적금 해지 증서, 투자 수익 확인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가능하면 계좌 이체나 수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금 거래보다 추적이 용이하고 분쟁 발생 시에도 증거가 명확해요. 저는 요즘 큰 거래를 할 때는 무조건 계좌 이체를 이용합니다. 상대방이 현금을 원해도 안전성을 이유로 설득해서 계좌 이체로 처리하고 있어요. 분할 거래로 신고 기준을 회피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400만 원씩 나눠서 여러 번 거래하는 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AI 시스템에서 이런 패턴을 쉽게 잡아낼 수 있고 고의적인 신고 회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거든요. 현금 거래 시에는 영수증과 관련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저는 현금으로 거래할 때마다 상대방에게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고 본인도 거래 내역을 별도로 기록해 둡니다. 거래 날짜, 상대방 정보,
거래 목적, 금액 등을 상세히 적어 놓으면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와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현금 보관 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에 큰 돈을 보관하고 있으면 그 자금의 출처를 항상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저는 현금을 보관할 때는 어디서 나온 돈인지 메모해서 함께 보관하고 있습니다. 5번째 알아둘 변화는 세무조사 AI 선정 시스템입니다. 평소 거래 패턴이 세무조사 타겟이 될까 두려우셨나요? 저도 처음에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해서 직접 국세청 관계자와 여러 세무사들에게 문의해 봤어요. 그 결과 정말 놀라운 수준의 기술이 도입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AI 시스템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의심 거래를 자동으로 탐지합니다. 이 시스템은 수백만 개의 거래 패턴을 학습해서 정상적인 거래와 비정상적인 거래를 구분해내요. 소득 수준, 직업, 나이, 가족 구성, 과거 거래 이력까지 모든 걸 종합해서 개인별 정상 거래 범위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거래가 발생하면 즉시 경고 신호가 켜지는 거죠. 제가 아는 소상공인 김 씨의 실제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김 씨는 강남역 근처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월 매출이 보통 3천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매출이 갑자기 8천만 원으로 뛰었거든요. 연말 모임 때문에 예약이 많이 들어와서 실제로 매출이 늘어난 거였는데 문제는 현금 거래 비율이 너무 높았다는 점이에요. 평소에는 카드 결제가 70%였는데 12월에는 현금 결제가 60%를 차지했어요. 단체 손님들이 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AI 시스템에서는 이를 매출 누락을 숨기려는 의심스러운 패턴으로 판단했어요. 소득 대비 과도한 현금 보유, 평소와 다른 거래 패턴, 갑작스러운 매출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죠. 결국 김 씨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모든 게 정상임을 증명하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소득 수준에 맞는 거래 규모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매월 제 소득과 지출을 체크해서 너무 큰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거나 나갈 일이 있으면 미리 그 이유를 정리해 둡니다. 보너스를 받았다든지 부동산을 매도했다든지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해요. 정기적인 거래 패턴을 스스로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분기마다 한 번씩 제 거래 내역을 쭉 훑어보면서 이상한 점이 없는지 확인해요. 평소보다 현금 사용이 많았던 달이나 특정 업체와의 거래가 급증한 기간이 있으면 그 이유를 메모해 둡니다. 나중에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거죠. 이상 거래가 예상될 때는 사전에 해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 투자를 계획하고 있거나 사업 확장을 준비 중이라면 관련 계획서나 계약서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저도 작년에 사무실을 이전할 때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큰 돈이 나갔는데 미리 견적서와 계약서를 준비해 놨더니 문제없이 처리됐어요. 특히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음식점, 미용실, 학원 등은 아무래도 현금 거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발급률을 높이거나 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게 좋아요. 투자 수익이 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큰 수익을 얻었다면 매매 확인서나 계약서 등을 잘 보관해 두세요. AI 시스템은 소득 신고 내역과 실제 거래 패턴을 비교해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거든요. 6번째 주의사항은 가족 간 자금 거래 모니터링입니다. 가족 간 돈 거래도 증여세 문제가 될까 걱정되시죠? 저도 부모님이나 형제들과 돈 거래를 할 때마다 어디까지가 괜찮은 선인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자금 이동도 면밀히 추적됩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주민등록상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지, 공동명의 재산, 과거 거래 이력까지 종합해서 가족 간 연관 거래를 분석해요. 부모와 자녀, 부부, 형제자매 간의 모든 자금 이동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파악되는 거죠. 제가 직접 겪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 정 씨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정 씨 부모님이 큰아들 집 마련을 도와주려고 2억 원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증여세 부담 때문에 한 번에 주지 않고 몇 년에 걸쳐서 나눠주기로 했거든요. 첫 해에는 부모님 명의로 5천만 원, 둘째 해에는 어머니가 3천만 원, 셋째 해에는 아버지가 4천만 원, 이런 식으로요. 문제는 이 모든 거래가 시스템에서 하나의 연관된 패턴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이에요. 명의만 바꿔가면서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목적의 자금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한 거죠. 결국 국세청에서 연락이 와서 전체 거래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았어요. 다행히 모든 거래의 차용증을 작성해뒀고 실제로 이자도 지급하고 있어서 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상당히 번거로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가족 간 거래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저는 가족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때는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차용증을 쓰고 있어요. 차용 목적, 상환 계획, 이자율까지 명시해서 정식 대출의 형태로 만드는 거죠. 처음에는 가족끼리 뭘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는데 나중에 세무조사 받을 걱정을 생각하면 훨씬 마음이 편해요. 증여세 비과세 한도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배우자로부터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예요. 이 한도 내에서는 정당한 증여로 신고하는 게 오히려 안전할 수 있어요. 저는 매년 초에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올해 증여 계획이 있는지 미리 상의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분할해서 여러 해에 걸쳐 이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때도 각각을 독립적인 거래로 만들어야 해요. 매년 목적을 달리하거나 실제로 그 해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작년에는 결혼 자금, 올해는 전세 자금, 이런 식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거죠. 부동산 공동 명의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집을 샀거나 형제끼리 공동 투자를 할 때는 각자의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해요. 저도 작년에 부모님과 함께 다가구 주택을 매입했는데 각자 얼마씩 투자했는지 계약서에 명시하고 관련 서류도 따로 보관해 두었어요. 가족 명의로 된 계좌 사용도 가능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편의상 배우자나 자녀 계좌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자금 주인이 누구인지 모호해질 수 있어요. 각자 본인 명의로 거래하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가족 계좌를 이용하되 그 이유를 명확히 기록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가족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급여나 배당 형태로 정식 절차를 거쳐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게 안전해요. 7번째, 새로운 관리 대상은 암호화폐 연계 계좌 관리입니다. 암호화폐 거래, 수익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저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하면서 세금 문제가 항상 고민이었어요. 특히 가격 변동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정확한 손익 계산도 어렵고 신고 기준도 애매했거든요. 10월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와 연결된 계좌도 특별 관리 대상이 됩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같은 주요 거래소와 연결된 모든 은행 계좌 거래가 국세청과 실시간으로 연동돼요. 코인 매수할 때 들어간 돈, 매도할 때 나온 돈이 모두 추적되는 거죠. 예전에는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자료에만 의존했다면 이제는 은행 계좌를 통해서도 이중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아는 직장인 박 씨의 실제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박 씨는 2021년 코인 열풍 때
도지코인과 리플에 투자해서 꽤 큰 수익을 냈어요. 초기 투자금 500만 원으로 약 3천만 원까지 불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수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여러 거래소를 오가면서 복잡하게 거래했다는 점이에요. 업비트에서 도지코인을 팔아서 빗썸으로 돈을 옮기고 거기서 다시 다른 코인을 사는 식으로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다 보니 정확한 손익계산이 어려워졌고 연말에 세금 신고할 때 일부 거래를 빼먹고 신고했어요. 설마 국세청에서 복잡한 코인 거래까지 다 파악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 때문에 모든 거래가 드러났어요. 은행 계좌로 들어온 돈과 신고한 수익이 맞지 않았거든요. 결국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뿐만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 40%까지 추가로 내야 했어요. 원래 낼 세금의 2배 가까이 나온 셈이죠.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저는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매수일, 매수가, 수량, 매도일, 매도가를 꼼꼼히 적고 있어요.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내역서도 매월 다운받아서 따로 보관합니다. 나중에 손익 계산할 때 실수하지 않으려면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게 중요해요. 연간거래 손익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암호화폐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서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저는 분기마다 한 번씩 중간 정산을 해서 현재까지의 손익을 파악하고 있어요. 연말에 갑자기 계산하려면 너무 복잡하거든요. 여러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각 거래소별로 거래 내역을 따로 관리하고 거래소 간 코인 이동도 정확히 기록해 두세요. 저는 거래소마다 별도 시트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어요. A 거래소에서 B 거래소로 코인을 보낼 때도 시세와 수수료까지 기록해 둡니다. 스테이킹이나 디파이 수익도 빠뜨리지 말아야 해요. 코인을 예치해서 받는 이자나 리워드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이 작다고 해서 무시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스테이킹 리워드를 받을 때마다 그날의 코인 시세로 원화 환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전문 세무사와 상담받는 것도 좋습니다. 암호화폐 세무는 아직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특히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복잡한 디파이 거래를 한 경우에는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해요. 저도 작년에 세무사와 상담받으면서 놓친 부분들을 많이 발견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관련 서류는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거래 확인서, 입출금 내역, 지갑 주소 등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관하세요. 마지막 8번째는 모든 것을 종합한 대응 전략입니다. 이 모든 변화에 어떻게 한 번에 대응해야 할지 복잡하시죠? 저도 처음에는 너무 많은 규정이 한꺼번에 바뀌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인 기록 관리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문제가 생긴 다음에 뒤처리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해서 예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새로운 규정들의 공통점은 모두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하면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사업자 한 씨의 성공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씨는 수입업체를 운영하는데 10월 규정 변경 소식을 듣고 미리 준비에 들어갔어요. 먼저 회계사와 상담해서 현재 거래 패턴을 점검하고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을 사전에 정리했거든요. 해외 송금 절차를 표준화하고 모든 거래에 대한 증빙 서류 관리 시스템도 구축했어요. 그 결과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 후에도 아무 문제 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체계적인 관리 덕분에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도 처음에는 번거로워했지만 이제는
모든 절차가 자동화되어서 더 편하다고 해요. 즉시 해야 할 일들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계좌가 많으면 관리도 복잡해지고 실수할 가능성도 높아져요. 저는 지난달에 10개가 넘던 계좌를 5개로 줄였어요. 용도별로 명확히 구분해서 급여 계좌, 적금 계좌, 투자 계좌, 비상금 계좌, 가계비 계좌로 정리했습니다. 거래 목적별로 증빙 서류도 미리 정리해야 해요. 해외 송금용 서류, 부동산 거래용 서류, 투자 관련 서류를 각각 별도 폴더에 보관하고 있어요. 디지털 파일과 실물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언제든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월별 관리 계획도 세워보세요. 매월 말에는 거래 내역을 점검하고 의심받을 만한 패턴이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매월 25일을 개인 재정 점검일로 정해서 모든 계좌의 거래 내역을 쭉 훑어봅니다. 평소와 다른 큰 거래가 있었다면 그 이유를 메모해 두고요. 가족들과도 정기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가족 간 자금 거래나 공동명의 재산이 있다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게 좋아요. 저희 가족은 분기마다 한 번씩 모여서 올해 재정 계획을 상의하고 있어요. 연간 계획으로는 세무사 상담 일정을 미리 잡아두세요. 복잡한 거래를 앞두고 있거나 큰 투자를 계획 중이라면 사전에 전문가 조언을 구하는 게 안전해요. 저는 매년 3월과 11월에 정기 상담을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6일까지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해외 송금 시 실시간 신고 준비, 외화 계좌 거래 투명성 확보, 다중 계좌 패턴 관리, 고액 현금 거래 신고 기준 숙지, AI 세무조사 대응 준비, 가족 간 거래 적법성 확보, 암호화폐 연계 투명 관리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전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새로운 규정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투명하고 정직한 거래를 장려하는 방향이거든요. 함께 스마트하게 대응해서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해 나가요.